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밤, 내일 아침, 내일 한 점심때쯤 되면 미국의 대선 결과가 거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막판에 이 플로리다 같은 곳이 변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는 내일 빠르면 내일 아침, 네, 늦으면 내일 오후쯤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와와세님이, 또 좋은 댓글 써주셨고요. 네, 공부도 공부지만 자존감도 쑥쑥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쁜 점이 있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생활 빨간불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알아가는, 그러면서 또 투자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게 또 맞았을 때,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에는 엔비디아였다면, 또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또, 이 AI 시대에 또 새로운 세상의 어떤 변화와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막 주장하면서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또 어떤 회사인지 공부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귀찮아서 안 하게 되거든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저는 주식 투자를, 뭐, 5천만 원을 하든 5억을 하든 500만 원을 하든 그냥 주식을 한 500에서 1000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하면 이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면서 내 돈을 태웠기 때문에 공부가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어디 돈 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그 어스 멤버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번에 고려아연 같은 거 보면 그 뭐 쇼타라고 해서 36만 원씩 월 받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36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뭐 5만 원인가요? 5만 원 글로벌 투자반 7만 5천 원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라도 그나마 저희가 가격을 어느 정도 이 월정액을 받는 이유가, 그래도 돈을 태웠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을 태우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하게 돼 있으니까 답은 500만 원이라도 주식 투자를 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이 경제를 알아가는 재미 때문에 친구들 만나서 그냥 하는 뭐 잡담들 듣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HJ님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지수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기간에 혹시 선행매매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하셨어요. 이런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사람들도 그런 제한이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직자들은 재산 내역을 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다 신고하지 않나요? 그래서 재산이 작년 연말 대비 이번에 얼마가 늘었다 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 그 정도 우리가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감시를 하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 금융권에 있는 애널리스트나 뭐 매니저들 다 포함해 가지고요. 저희도 매달 그 매매 내역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
이 감시 장치는 있다.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차명 계좌라든지 통해서 야 이번에 이런 거 발표 날 거니까 사둬라. 뭐 그런 것까지는 다 잡아내지는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그 더본 코리아 관련한 기사를 어제 다루다 보니까 이 프랜차이저에 관한 얘기를 또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탑엔드 님이시고요. 그죠? 네, 좋은 댓글 자주 올려주시는 분인데, 프랜차이즈는 가맹점과 회사 그리고 주주와의 갈등이 있어서 투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촌 FMB도 공모가 대비 너무 하락했습니다. 트레이딩 해야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촌 투자는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테슬라 아성을 넘본다. 미국 시장 2위. 현대 기아 점유율 10% 육박. 올해 연간 10만 대 판매 돌파가 유력하고요. HMGMA 본격 가동 연간 30만 대 양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이오닉 5N이군요. 현대기아가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목표다. 전기차 연간 판매 2위, 사상 첫 10만 대 연간 판매 시장 점유율 10% 달성. 예, 이게 목표네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속에서도 현대차, 기아는 판매 호조를 이어가며 절대 강자 테슬라를 추격하고 있고요. 5일 현대 기아에 따르면 두 회사의 올해 3분기 누적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은 총 9만 1,348대를 기록했네요. 이는 7만 111대를 판매했던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도 30.3% 증가한 수치입니다. 야, 잘했네요. 그죠? 연간 10만 대 판매 돌파와 사상 최다라는 판매라는 두 가지 기록을 동시 달성이 유력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테슬라와 함께 미국 전기차 탑2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축소, 저가 전기차 출시 지연, 고금리로 인한 소비자 부담 가중 등의 요인으로 시장의 성장세가 대폭 둔화한 상황에서도 거둔 고무적인 성과인데 아직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지만 GM, 포드 등 미국 주요 업체들을 제쳤고요. 현대기아의 올해 1에서 3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9.5%로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반면 테슬라는 같은 기간 49.8%로 낮아졌고요. 22년 2분기 기준으로 65%였는데 15% 정도 날라갔다 그죠? 미국 전기차 판매 성장을 이끄는 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 5이고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총 3만 318대가 판매가 됐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8%나 증가했습니다. 이어 아이오닉 6 9,000대 정도고요. 코나 EV가 4,200대, GV70 EV가 2,300대 순이네요. 기아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한 EV9의 실적이 두드러지고 EV9은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대형 SUV 차급으로 매달 1,000대 이상 판매가 돼서 올해 3분기까지 총 16,000대가량 팔렸네요. 판매량 16,000대를 기록한 EV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된 것으로 EV9은 단기간에 기아 전기차 라인업의 주력 모델로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현대기아의 연간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에 코나 EV, 니로 EV 등이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됐고 같은 해 판매량은 7,772대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었고요. 21년에 거의
2만 대를 판매하면서 처음으로 연간 판매 1만 대를 돌파했고 14년에 기아 소울 EV를 시작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 현대기아는 2017년에 아이오닉 EV를 출시했으나 미국 시장 진출 초기 평균 판매량은 1000여 대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차량 출시로 판매 성장의 전환점을 맞았는데 22년에 아이오닉 5, EV6 등의 신차 출시와 G80 EV와 GV60 등의 제네시스 브랜드 전기차 출시를 기점으로 판매가 크게 늘었군요. 22년에 연간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337% 증가한 5만 대를 기록했고요. 지난해에는 GV70 EV와 EV9이 전기차 라인업에 추가되면서 94,300대로 연간 최다 판매를 달성을 했었군요. 이 GMP가 언제 나왔나 했더니 2020년 12월에 첫 선을 보였었군요. 이 GMP는 우수한 주행 가능 거리와 전비, 400V, 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과 뛰어난 주행 성능과 정숙성 등을 바탕으로 전기차의 상품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eGMP 기반의 전기차들은 자동차상을 잇따라 받고 있는데 EV6는 2022년 유럽 올해의 차 그리고 23년에는 북미 올해의 차로 차지를 했고요. 세계 올해의 차는 22년에 아이오닉 5, 23년에는 아이오닉 6, 24년에는 EV9까지 3년 연속 석권을 했었군요. 아이고, 막 누르다 보니까 넘어갔습니다. 훌륭한 성과다, 그죠? eGMP에 탑재된 동력 시스템은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인 워저 오토가 선정하는 최고 10대 엔진 및 동력 시스템을 3년 연속 수상했다고 합니다. 아이오닉 9의 티저 이미지군요. 언제 출시되죠? 네, 밑에 나옵니다.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신차 투입으로 전기차 라인업도 강화되는데 이달 LA 오토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아이오닉 9이 대표적인데 아이오닉 9은 eGMP에 기반한 현대차의 세 번째 전기차 모델로 미국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로 성장을 견인할 전동화 SUV라고 합니다. 공력의 미학을 담은 에어로스태틱, 에스테릭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 앞에다가 공력을 뜻하는 에어로를 붙여서 에어로스테릭. 네. 어디에 이게 저게 강세가 가야 되죠? 에스테릭이니까 에어로스테릭. 발음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검색을 해서 발음을 딱 들어보면 되는데 그죠? 자, 실루엣을 바탕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갖춘 긴 휠 베이스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현대기아 관계자는 아이오닉 9을 필두로 미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추가할 계획이며 판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전기차 선도업체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삼성전자가 만드는 AI 미래, 모든 일상 속 스며드는 디바이스. 삼성 AI 포럼 2024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 네, 어디서 하셨죠? 전자가 4일부터 이틀간 삼성 AI 포럼 2024를 개최했다고 밝혔고요. 글로벌 AI 석학들과 AI 미래에 대해 논의하면서 삼성전자의 AI와 반도체 기술 등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올해로 8회째를 맞았군요. 이번 포럼에는 딥러닝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
그리고 얀 르쿤 메타 수석 AI 과학자 겸 미국 뉴욕대 교수, 지식 그래프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이안 호록스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 등 글로벌 AI 석학들이 기조 강연에 나섰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회사에서 AI는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어떻게 AI를 더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가 갈수록 중요해진다면서 삼성전자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혁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이 됐었군요. 참석자들은 포럼에서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생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AI와 CE 기술 연구 성과를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요슈아 벤지오 교수님이시군요. 벤지오 교수는 AI 안전을 위한 베이지안 오라클이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에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AI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고요. 대규모 노동시장 역량과 AI를 이용한 해킹, 슈퍼 인텔리전스의 출현 등 AI의 미래 위험성과 함께 AI의 성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수준을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네요. 그리고 AI 안전을 위해서 정책 위반자들은 물론 대중들도 AI의 현재 상태와 미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AI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AI의 행동과 목표를 인간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가와 기업 간 AI 경쟁에 더 많은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었네요. 그 내용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는 지난 7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 그래프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OST사를 인수했다. 그래요? 옥스포드 시멘틱 테크놀로지군요. 지식 그래프는 사람이 지식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데이터를 저장, 처리하는 방식의 기술을 말한다고 합니다. 호록스 교수는 지식 그래프 시스템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검색 추천 등의 주요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유연한 데이터 모델과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한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 방안을 제시했고요. 최창규 삼성전자 AI 리서치 센터장은 과학을 위한 AI 주제 발표에서 AI와 반도체 기술은 우리의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개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 과학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물질 합성이 어려운 경우에 AI가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준 삼성 리서치 마스터는 거대 언어 모델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데이터, 효율적인 아키텍처, 안정된 훈련 기법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비용과 성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궁금해서 기사를 봤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듣지 않고 그냥 개략적인 내용을 들으니까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전자가 AI 시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분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엔데믹에 식었던 태블릿 시장 AI 경쟁 다시 불 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분기별 태블릿 PC 출하량 쭉 보이잖아요. 22년 4분기에 제일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23년에는 뚝 떨어졌네요.
뚝 떨어지고 2분기 역시 22년 대비해서 많이 안 좋습니다. 22년도부터 23년 7월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고금리 영향도 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팬데믹 보조금 때문에 22년까지는 그 보조금을 갖고 많이 이렇게 PC를 구매를 했다가 그러면서 23년도에 빠졌다가 그래서 22년 대비해서는 확실히 부진하긴 했었네요. 4분기가 제일 많이 팔린다 그죠?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가 있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4분기만 비교해 봐도 22년 4분기보다 거의 뭐 800만 대 차이 나네요. 그러다가 지금 이번 3분기가 확실히 23년 3분기보다 낫네요. 올해가 확실히 작년보다는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네요. 자, 이 표를 보고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블릿 PC 시장의 부흥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수요가 크게 감소했지만 다시 성장을 이끈 것은 AI다. 생성형 AI 기능 탑재로 사용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신규 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가격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데 AI 태블릿 경쟁이 본격화되며 그간 독보적인 1위였던 애플과 2위 그룹 간 격차도 줄었고요. IDC에 따르면 3분기 전 세계 태블릿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4% 성장을 했고요. 이는 22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최대 출하량 기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 태블릿 수요가 꺾였지만 올해 들어 빠르게 회복되는 흐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이패드를 앞세운 애플은 3분기 1260만 대를 출하해서 시장 점유율 31.7%로 1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만 대 줄었고요. 점유율은 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IDC는 새 아이패드 프로는 신흥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높고 매력적이지 않았다고 분석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지난해 3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0.3%포인트 하락한 17.9%의 점유율을 기록을 했지만 출하량은 110만 대를 뛰었다고 합니다. 신제품 갤럭시 탭 S10 울트라와 S10 플러스는 물론 보급형 갤럭시 탭 A9 모델의 인기가 지속이 됐고 이로써 애플과의 점유율 격차도 전년 대비해서 5.7%포인트나 좁혔네요. 애플이 31.7, 그러니까 애플이 한 32, 전자가 18%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그 두 개가 합쳐서 50%다 그죠? 전자책 킨들이 주력인 아마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0만 대 늘어난 460만 대의 출하량을 기록해서 점유율 3위입니다. 아마존 킨들이 이 태블릿 시장의 3등이네요. 11.6. 자체 할인 행사 프라임데이 효과인데 화웨이가 8.1, 레노버가 7.6.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두 업체가 한 16% 차지하네요. 그러면 애플 전자 50, 아마존이 12, 그리고 중국 업체 4, 5위 해서 16. 그러면 거의 다 90 가까이 되네요. IDC는 태블릿 시장의 AI 기능 확대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향후 소비자의 관심을 불러오며 잠재적으로 ASP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고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문서 요약, 작성, 번역 등 업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만큼 노트북보다 휴대성이 좋은 태블릿을 업무용으로 활용하려는 고객층이 주요 타겟입니다. 이에 AI 태블릿 경쟁을 주도할 애플과 삼성의 경쟁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밑에 블라블라 쭉 있고요.
갤럭시 탭 시리즈는 태블릿의 대화면에 최적화한 갤럭시 AI를 제공하는데 특히 기본 탑재된 S펜과 AI 기능의 시너지를 높였고요.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미지를 검색하는 이 Circle to Search, 단순한 손그림을 완성도 높은 이미지로 완성해주는 스케치 변환 기능은 S펜을 활용하면 스마트폰에서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성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번역 요약할 수 있는 노트 어시스트도 탑재됐다고 합니다. 애플도 지난달 신제품 아이패드 미니 7세대를 선보였고요. 생성형 AI가 문서 작성, 수정, 요약 등 기능을 지원하고 자연어 처리 능력이 크게 향상된 애플의 AI 음성 비서인 시리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과 동영상 검색, 이미지 생성, 삭제 등 기능도 탑재됐고요. 아누로파 나타라지 IDC 애널리스트는 AI 혁신은 프리미엄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AI 기능 및 애플리케이션이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소비자가 다음에 태블릿을 살 때 AI와 같은 고급 기능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계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 PC랑 기존의 태블릿 PC나 모바일이 여전히 안 좋다. 예,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전히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올해 1분기가 3,080만 대고 작년이 3,060만 대였으니까 사실 올 1분기까지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죠? 근데 2분기, 3분기가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의 이유가 이렇게 AI 기능으로 인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저도 챗GPT나 이 AI 기능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모바일에서도 알아가면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PC의 출하량이 얼마나 가파르게 내년까지 증가하는가가 반도체 주식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누가 뽑혀도 비트코인 강세, 투자자들은 트럼프 당선이 호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코인 인사이트는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전 세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촉각을 두고 있고요. 그죠?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가상자산 업황이 뒤바뀔 수 있어서다. 최근 상승세를 탔다가 주춤한 비트코인 가격 향방이 최대 관심사인데, 비트코인 가격 추이입니다. 지금 보면. 네, 우리나라는 4월 달인가 1억 450만 원인가 찍었었는데 최근에 1억 돌파했었어요. 그죠? 자, 칭코인을 천명한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오르자 비트코인 상승세고 트럼프 후보는 칭코인 정부를 약속한 바가 있고요.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보유와 가상자산 규제론자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즉시 해임이 대표 공약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전략 보유 공약이 실행될 경우에는 주요국가 글로벌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비트코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데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3년 동안에 420억 달러, 약 58조 원 규모 비트코인 추가 매입 계획을 밝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2월 10일 연례 주주총회에 비트코인 투자 안건을 표결에 붙인다고 하네요. 앞으로 다가올. 해리스 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 혁신 지원과 법제화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후보에 비해 정책 내용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군요. 반코인 기조였던 바이든 정부 인사라는 점도 가상자산 업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앞서 트럼프 후보가 출마한 두 번의 대선 사례를 보면 선거 이후 비트코인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2016년 대선일 710달러였던 비트코인은 1개월 뒤에 9% 올랐고 3개월이 지나자 50% 상승하면서 1000달러를 돌파했었고요. 6개월 뒤에는 143%나 올랐습니다. 2020년 상승폭은 더 컸는데요. 대선일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상승률은 각각 39, 169, 310%에 달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게 아니라 바이든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2020년의 경우 선거 전 페이팔의 가상자산 결제 및 거래 허용이라는 호재가 있었고 당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바이든 후보가 공약한 대규모 재정 지출, 증세 정책이 정시 이탈을 가져오고 비트코인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후보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비트코인이 불확실성 해지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는데 이번 대선 역시 워낙 초박빈 판세여서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매우 근소한 격차일 경우에는 이번 주말이 지나서야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에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졌다. 그래요? 3일이나 지났었나요? 장경필 쟁글 리서치 센터장은 트럼프 후보가 가상자산에 대해 바이든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과 연동돼 상승하고 있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미국 규제 환경이 변화한다면 현재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한국 정부도 규제 완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금 기사에서 요 표를 보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처럼 2016년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올랐다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든 때도 당선되고 나서 바이든이 당선됐는데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 되냐보다는 이게 다 반감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올해 2022년 4월 그리고 2016년에도 반감기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2012년도에도 반감기 이후에 항상 비트코인 가격이 12개월에서 한 16개월 정도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누가 되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비트코인의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코인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에도 월 12% ETF 수익 낸 제야 고수들 맞춤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ETF 투자왕 10월 투자왕 국이 럭키데이 럼넘 결제해주세요. 손짓 인터뷰라고 되어 있는데 뜨거운 투자 열기가 느껴지는 머니투데이 ETF 투자왕 대회의 두 번째 월간 투자왕이 결정이 됐는데요. 요런 분들 됐고 10월 밸류 부문 투자왕인 회사원 장민국 씨는 한 우물만 파서 성공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케이스인데 대회 초기에 플러스 K 방산을 9억 9천만 원어치 매수한 후 꾸준히 보유했다? 실전 금액으로 하나 보네요. 장씨는 산업도 성장이 있고 가치가 합당하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매크로의 문제나 위기는 있기 마련이지만 성장할 산업을 찾아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하면 된다면서 단 한 번 매매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방산 ETF를 고른 이유가 한국의 방산은 남들보다 2배 빠른 납기와 2배 저렴한 가격, 뛰어난 명중률을 가져 오히려 프리미엄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피트린치가 그랬잖아요. 당신 이 주식 왜 투자하려고 그래? 했을 때 간단 명료하게 1, 2분 안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내가 왜 이 주식을 지금 사지? 라고 네, 배우자한테 얘기하셔도 되고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얘기하시면서 직장 동료나 네, 이렇게 간단 명료해야 돼요. 말이 막 구질구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핵심을 딱 얘기했다 그죠? 한국방사 2배 빠른 납기 그런데 2배 가격은 더 훨씬 싸. 그리고 절반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뛰어난 명중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프리미엄을 가져야 된다. 예, 굉장히 명쾌하다 그죠? 자, 연금형 부문 10월 투자왕에 오른 한재혁 씨는 국내 ETF가 크게 성장하기 전인 2018년부터 ETF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고요. 그는 시장이 불안한 만큼 변동폭이 큰 ETF를 골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신은 코덱스 차이나 H로 주로 수익을 거뒀고 그는 국내 보험, 웹툰, 드라마, 상품에도 투자해봤지만 무리가 있었다면서 해외 관련된 상품으로 눈을 돌렸다고 합니다. 닉네임 럼름님은 국내형 부분인데 국내 시장에 다양한 ETF가 출시되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실제 투자에 앞서 모의 투자를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대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게 모의 투자였나 봅니다. 10월에 국내 시장이 특히나 좋지 않아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월간 투자왕에 선정돼서 기쁘다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는 섹터에 투자를 했고 헬스 바이오 ETF에 투자했는데 타임폴리오의 K바이오 액티브 ETF의 경우 리서치를 통한 집중 투자와 적극적인 리밸런싱으로 일반 패시브 ETF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서 포트폴리오에 담았다고 합니다. ETF도 완전히 그냥 지수 추종하는 패시브가 있고 그죠? 타임폴리오랑 그 다음에 삼성자산에는 코액트 해가지고 액티브 ETF가 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문 10월 투자왕이 대학생 허석진 씨는 저와 같은 비전공자 대학생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ETF라면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ETF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익이 얼마 났나 봤더니 이분들이 월간 손진님이 12.29 나머지 6.7, 3.5, 5.7, 9.2 그러니까 잘하셨다 그죠? 코스피가 이번 달에 마이너스 났지 않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1.4인가요? 그리고 코스닥이 한 3%대 하락으로 보면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좀 가벼운 기사이고요. 한화 운용을 찾은 김승현 회장, 글로벌 자산 운용사 도약 주무. 네, 제가 2005년도에 한화자산에 입사를 해가지고 2008년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한화자산의 첫 공모 펀드 꿈에 그린 주식형 펀드 제가 만들어서 론칭을 했고요. 약간 한화그룹이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때도 공모 펀드가 제대로 이 론칭이 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앞으로는 우선주가 많이 부각이 될 거다 해서 2008년 초에 우선주 집중 투자하는 펀드도 제가 론칭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때 뭐 내부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뭔 우선주냐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좀 계시긴 했었지만 그때 한화생명, 변액보험 제가 혼자서 1조 운용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래도 3년 동안에 그래도 늘 2, 3등 안에 드는 운용을 그때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2008년이었었죠. 그때 한화그룹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추진하고, 그래서 제가 저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했다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뉴스에 한화그룹의 그 장교 빌딩 바로 옆에 한화, 예, 거기서 그 회장님을 비롯해서 약간 이렇게 축배, 실제 뭐 축배는 아니고요. 축하를 서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네, 대우조선 인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희 그 팀장님하고 제가 이 팀장하고 있고 일 팀장님하고 막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우조선 인수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근데 다행히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예, 잘 그래도 잘 빠져나오시긴 했었는데 하나자산운용을 방문하셨군요. 아, 네. 하나그룹이 우리가 금융강국이 돼야 되는데 네, 하나그룹이 김 회장님이 이렇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나라 금융강국이 되는데 1등 공신이 되기를 네,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몸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